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차 적응에 실패해서 건너뛸까 하다가 유일한 취미인 이렇게 방송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번 부모님께, 특히 아버지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제가 그렇게 효자는 아니지만 확실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텐션이 요즘은 더더욱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든든한 백은 나이를 이렇게 먹어도 항상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또 서슴없이 저희 아버지의 교육관이 친구 같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육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저도 조심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좀 버릇없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잘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안 계시니 텐션이 안 오르네요. 첫 번째 이야기는 DC Fast Charging 네트워크를 건설하는데, 이런 보조금, 펀드를 리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주에서.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개당 건설 비용은 여전히 경쟁사 대비 $800,000가 좀 안 되는데, 테슬라는 $400,000가 좀 안 되니까, 그러니까 roughly 반이네요. 이 회사는 참 틈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모델 X도 그렇고, 정말 자기들이 그 마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깎아가면서 시장 확대,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지만 진짜 시장 확대에 있어서는 정말 경쟁자의 싹을 자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쟁이 충전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모델 X도 엄청나게 깎았죠. 혼자 다 해먹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년째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진짜 정말 경쟁사에 싹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국스러운 모습, 미국 기업인데도 여러모로 인프라스트럭처에 제공되는 펀드는 정말 다 긁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슈퍼차저와 관련해서 이제 슈퍼차저로만 충전하면은 뭐 배터리 노화가 에이징이 빨리 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상은 현재까지 공개된 데이터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쓰면은 내 차에 데미지 가는 거 왜냐면 주변에 보더라도요. 그래서 일부러 레벨 2를 더 쓴다든지 저 홀푸드에 가보면은 EV고에 50kW, 50kW짜리가 있는데 그 아래 이제 테슬라의 75kW짜리, 80kW짜리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낮은 속도를 뭐 충전하기 위해서 물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50kW를 쓰는 분이 그걸 볼 수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마진과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물론 여전히 고속 충전이 그쵸 이론적으로는 데미지 주는 게 맞으나 그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정말 뭐 나 100만 마일 타겠다, 꼭 50만 마일 돌파하겠다 그러면서도 정말 데미지를 현격히 줄이겠다라는 그 전에 차를 바꾸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가장 재밌게 읽은 기사인데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건데요, 사실. 이제 웨이모랑 크루즈에 대한 계속 후속 기사들 한참 재밌는 왜냐면 논문 형식으로 이 회사들이 사고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고 공개하고 있고 물론 주와도 그걸 통해서 협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분석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참 재밌게 읽어왔는데 테슬라 역시도 보면은 커밍 순이 아니라 오토 스티어 온 시티 스트리트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서도 커밍 순이 아니라 아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이 로봇 택시도 안 되는데 라고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야 라고 뭐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넣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도 간단하게 이 앱, 커밍 순이 아니라 이제 $12,000에 가격을 좀 깎았죠. 이제 오토 스티어 온 시티 스트릿이 대놓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후속
이야기를 웨이모랑 크루즈 기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예, 저도 못 참고 모델 X를 결국 주문을 했습니다. 예,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잘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모델 Y를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많이 깎아주고 텍스 크레딧도 이제는 해당 사항이 되다 보니까 못 참고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울트라 레드 옛날에는 색칠하는데 돈을 $3,000까지 받았는데 그것도 공짜로 해준다니.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9월까지죠. 3분기까지 이 FSD 트랜스퍼가 가능한데 그때까지 나올 수 있을지가 저 의문이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250불을 날려야 되나? 지금 재고를 보면요, 예, 바닥에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재고를 들어가 보면 $80,000 이하짜리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X요, X. 이제 다 뭐 휠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요크를 넣은 혹은 6인승, 7인승 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것만. 그리고 할인폭도 많이 없어졌고요. 이렇게 재고가 내려가니까요. 참 무섭습니다. $7,500의 위력은 정말 상당하다. 그리고 이 모델 Y의 재고 레벨이 너무 높아서 인벤토리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워낙 스케일이 높아서라고 해석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할인폭이요, 그 인벤토리, 그러니까 미리 생산됐는데 뭐 계약이 취소되거나 디스플레이거나 해서 쌓여있는 차들의 할인폭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케아에 이렇게 모델 X 같이 막 예전 같이 막 $10,000 이런 게 아니라 1-2,000불 수준이었고요. 뭐 비인기에선 조금 더 깎아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 봐서는 이거는 이제 워낙에 차를 많이 뽑아내니까 이 위에 이 왔다 갔다 하는 폭도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요. 예, 모델 X는 이제는 9월달 3분기 안에 일론 머스크가 과연 4분기에도 FSD 트랜스퍼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는 걱정이 되는 막상 주문을 하고 나니까 그게 매우 우려스럽고요. GM과 크루즈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미 안전합니다. 사람보다 많이 안전하다라고 크루즈나 웨이모가 광고를 하는데 그게 맞다고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FSD에 커밍 순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근거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웨이모의 사고 리포트를 보면요, 심각한 사고, 대부분 사고가 이미 다른 차가 많이 와서 박은 거고요. 그러니까 웨이모 잘못이 아니라. 그리고 심각한 사고 잘 있어서도 웨이모가 특별히 눈에 띄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지만 저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개떡같이 한다라는 거죠. 엄연히 교통법규가 있는데 우리는 다 커먼 스피드로 다니고 많이 그걸 잘 지키지 않죠. 적정한 사회적 합의에 그거를 데이터로 보여준 최초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나 웨이모의 리포트가요. 그래서 큰 글씨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는지에 대한 그런 세이프티 데이터가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모나 크루즈 덕분에 우리가 이런 도로 상황이라든지 사람이 역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전하는지 반면 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교통사고 레이시라든지 그런 거에만 집중을 했지 별 지금까지 문제 소지를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사회적 합의하에 하니까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뭘 잘못했다고 표현하기도 자꾸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죄 짓는 기분이라. 근데 우리들만의 룰로 움직이고 있는지, 법은 따로 우리들만의 룰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 친구들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정말로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결론은 똑같지만 이런 기사라든지 계속 업데이트되는 리포트, 사고 리포트들을 보면서 요약해보면 그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보다는 웨이모가 좀 더 낫다라는 평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그래도 다 좋은데 이제 비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주정부가 좀 더 면밀히 이런 푸티지라든지
현실성이 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막강하죠. 저 푸티지를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도조 같은 시스템, 그리고 그런 현재의 영상 플랫폼, 스스로 트레이닝하는 거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리소스를 투여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인건비도 무지무지 비싸고 전문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더 빨리 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정부가 이제 이거를 제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테슬라는 그렇게 지금까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지금 큰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엄청 조사하고 떠들었지만 딱히 뭐 치명적으로 테슬라에게 뭔가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전문가들이 다 회사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받는 샐러리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가뜩이나 다시 한번 이 분야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테슬라가 이런 구문을 없앨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인정해야 될 부분은 상당 부분 사람보다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합의한 규격에는 100%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리포트를 보면은 이미 사람보다 안전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좀 더 좀 진보적으로 생각하기로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와는 맞냐 안 맞냐는 그래서 서비스는 로보택시가 서비스가 되냐라고 물으면은 쉽지 않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개떡같이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의 무시무시한 경쟁자 싹을 잘라버리는 가격 하락이라든지 가격 할인, 충전이면 충전,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시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식이 또 많이 뛰었죠. 뭐 내려간다. 댓글에 그렇게 다신 분도 있지만 물론 고점 대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근데 고금리라는 매크로 상황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전 잘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이제 나올 조짐이 계속 보이죠.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또 한 가지 이런 사이버 트럭이 나올 수 있는 또 하나 이런 힘은 테슬라가 어느 정도 4680 배터리에 있어서 어느 레벨까지는 램프업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물론 배터리 전문 회사가 엄청나게 쏟아내진 못하고 있겠지만 사이버 트럭을 초기 물량을 나올 정도로는 차근차근 지금 램프업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캐소드 공장에 이제 양극재 생산 라인이라든지 텍사스 공장에 이런 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기대만큼의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는 지금 기존의 배터리 협력사보다 더 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수준이거나 90% 수준만 되더라도 원가 절감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주는 배터리 협력사들의 압박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에 있어서 쫓아가는 입장이 뚫어내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돈과 시간의 문제일 뿐 잘하고 있다. 참 배터리 업계 전방위로 압박을 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것 같고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지금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미국에 파는 거는 4680 셀이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 두 개 합치면 한 130kWh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리비안이 파는 픽업 트럭의 배터리 사이즈 정도가 나오니까 그 두 개 합치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해서 이미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이 터질 조짐이 보인다는 게 빨간색이 2023년인데 작년 대비 이거 뭐 미친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일찌감치 올해 초기부터 이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안타깝게 다 CATL제지만 뭐 하나 지금 리딩하는 거를 놓치고 있지 않다. 혹은 시장이 주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전혀 뭐 하나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방위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많이 얘기했는데 얘기해봐야 가슴이 조금 아프니까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미국도 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화웨이가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가한데도 불구하고 7나노 칩을
성공해서 이제 하웨이 메이트 60 프로에 이제 뭐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칠라노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단 공정 EUV를 쓰는 거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지무지 힘들고 시간과 돈의 문제지 이렇게 여전히 포기를 모르고 40 빌리언 달러의 스테이트 펀드를 또 투자를 하고 참 대단합니다. 정말 중국이 정말 포기를 모르는데 엄청난 투자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칠라노까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과거에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EUV를 안 쓰면 그냥 기존의 EUV, 기존의 UV, DUV, DIMUV, DUV까지는 학교라든지 이미 익히 너무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게 여전히 액세스 하기가 좀 불편할 뿐이지 설계도라든지 지적 재산이 사실 널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수율을 잡으면은 공정의 옵티마이제이션에 성공을 하면은 협력사들이 있으면 더 빨리 했겠지만 거기서의 좀 시간 문제가 있을 뿐 잘 알려진 기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7나노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하는 전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SML이나 이런 회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시간이 정말 여기 전문가들이 적고요. 인력도 적고 이게 단순히 카피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 단에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 7나노만 생각을 해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여전히 반도체의 주력은 10나노대입니다. 그리고 7나노만 하더라도 정말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주력 반도체 시장을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놓치는 부분인데 자꾸 연구자다 보니까 연구적인 측면만 제가 생각을 하지 경제적인 면을 놓치는 경우가 저 역시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류는 아직 거긴데 중국이 거기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게 크겠구나. 그러면 미국에 지금도 젠슨 황이나 지금 미국의 파운드리는 제재 좀 오히려 회사들이 중국 제재를 좀 풀어달라고 중국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좀 데미지를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보와 결합돼서 거기를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과거의 생각을 더 정리를 하면 EUV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근처도 못 왔고 중국이 좀 힘들어하는 건 맞는데 7나노는 기존의 컨벤셔널한 테크놀로지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뿐 저렇게 돈을 투자하면 쫓아오는 거는 지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걸 시간을 단축시키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러다 보니까 요즘 배터리에 있어서 중국의 그런 생산 경험 옵티마이제이션은 상상을 초월해서 정말 놀라워서 여기도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DUV를 통해서 그러니까 EUV를 쓰지 않고 멀티 패터닝을 이용해서 사실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수율이 문제죠. 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공정의 난이도가 공정을 더 추가해야 되니까요. 한 번 추가할 때마다 99%로 만들어도 그런 스텝이 반도체 공정은 수천 스텝입니다. 러플리 하기엔 1000스텝이고요. 그 사이사이마다 또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수천 스텝인데 거기마다 1%씩만 수율을 잃어버려도 나오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막 99.99999 해야지 그나마 뭐 수율이 70, 80 뭐 이렇게 나가지 1%만 안 돼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EUV가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 배터리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너무 미쳐가지고 정말 엄청난 리소스를 여전히 돈과 시간과 인력을 정말 미친 듯이 갈아 넣어서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냥 컨벤셔널한 그 UV를 이용해서도 5나노를 실제로 인텔이라든지 삼성이 왜 EUV를 늦게 도입했습니까? 그거 안 하고 장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 안 하고 5나노 가려다가 다 때려치고 EUV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과연 성공한다 그러면은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그런 이런 뒷배경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한 줄 요약이 많은 분들이 짧은 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걱정은 기사들이 조금 더 설레발을 치는 게 있긴 하지만 충분히 7나노까지는 놀랍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의 birth rate. 오늘도 또 언급했죠. 파퓰레이션 2100년 보면 중국도 어마무시하게 줄고 인디아도 줄고 심지어 베트남도 줄더라고요. 좀 위안이 되는데 그런 인력이 주는 무시무시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 주는 걸 제가 이번에도 너무 놀랐는데 한국에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슈카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직접 가서 체감을 해보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어떻게든 되겠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기분 나쁘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어떤 전문가들을 붙들고 얘기를 들어봐도 뭐가 됐든 터지긴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중국, 인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더 심각하죠. 한 개인이 소비하는 경제 주체로서의 영향은 어마무시합니다.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뭐 기술적인 인력 문제라든지 한국이 워낙 박사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경제학적으로 한 사람이 정말 일궈내는 그 액티비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줄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심심하면 일론 머스크도 계속 언급할 정도인데 이 나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2100년이 돼도 미국 인구는 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왜냐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는 더 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얘기가 여기 정말 팽배하거든요. 미국은 참 유일하게 이민 프로그램을 참 물론 여기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문제 많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음에도 다른 나라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더 이야기해봐야 영상만 길어지고 가슴이 아픈데 나중에 한번 또 휴가 써서 겨울에 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특별편을 한번 텐션을 높여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